와, 1교시 정말 힘들었었죠. 자, 오늘 새로운 내용 136페이지 뇌성마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험범위고요. 자, 한번 세르브랄 팔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르브랄 팔시는요, 비진행적인 손상이라는 겁니다. 비진행성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내성마비의 원인으로는 출산 전, 출산 시, 출산 후로 나누거든요. 출산 전에 뭐 이런 원인, 출산 시에서 아니면 출산 후에서. 보통 출산 시에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뇌의 손상 영역에 따라서 뇌성마비를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직형은요, 되뇌 겉질 손상일 때고요. 느린 비틀림 운동형은 바다 핵 손상 시, 그리고 실조형은 손해 때 이렇게 나눕니다. 또 마지막으로 혼합형이 있죠. 뇌의 손상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강직, 느린 비틀림, 그리고 실조형, 그리고 혼합형 이렇게 나눕니다. 미국 뇌성마비 학회 분류는요, 장애로 나타내죠. 그래서 뭐 팔다리형이냐, 삼지마비냐, 양쪽마비냐, 단일마비냐, 반신마비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장애 정도는 경도냐, 중증도냐, 중증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바사키에서는요,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강직형이냐, 느린 비틀림이냐, 아니면, 실조형이냐, 이완형, 이렇게 나누거든요. 한번 강직형을 볼게요. 강직형은 가장 많아요. 75% 정도를 차지하고요. 되뇌 거칠 손상입니다. 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가장 많고 아니면 그 주변에 뇌조직이 괴사해서 생기는 건데요. 다이플레지아라고 하죠. 양쪽 마비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느린 비틀림 운동형, 아세토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삭핵의 손상이고요. 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은 근긴장도의 동력, 플락츄레이트 또는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겠네요. 바닥케이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선택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깨 및 엉덩관절 몸쪽부터 안정성이 결여되고요. 그리고 지적 수준은 좀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대신에 청각이나 언어장애는 동반하고요. 그래서 또 근긴장도 동요와 촌상 정도에 따라 가지고 순수 느린 비틈이냐 아니면 무도형이냐 아니면 아세토 위드 토닉이냐 아니면 뭐 아세토 위드 스파스티시티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실조형입니다. 세 번째 실조형. 실조형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몸통과 다리의 평형 장애로 해서 자세 조절 영역이 조금 떨어지고요. 걸을 때 기저면이 굉장히 넓게 한 손해 손상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비틀거리고 흔들리죠. 네 번째 이완형입니다. 이완형은 태어날 때 보면 현저하게 근긴장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라면서요, 뭐 느린 비틀림이라든 강직형 실조형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팔다리가 침범되는 팔다리 형태고요. 관절의 과도한 움직임이 주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턱관절, 어깨관절, 엉덩이 관절의 탈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완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유럽 뇌성마비 분류를 보시게 되면 강직형은요, 양쪽형과 한쪽만 나타나는 나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스파스틱 바이라트랄은 양쪽이고요. 스파스틱 유니라트랄은 한쪽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근긴장도가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적 반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디스카네틱, 즉 운동 이상형은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근긴장 이상형과 무도, 느림, 비틀림 운동형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운동 이상형 같은 경우는 뭐 자세 움직임이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인다거나 반복적인 움직임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운동 이상형 뇌성 마비는 또는 이제 무도, 느림, 비틀림 운동형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이
감소하거나 근긴장도가 증가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 증가하거나 근긴장도 감소하는 게 이렇게 나눕니다. 네. 세 번째, 실조형입니다. 실조형은요, 아무래도 그 두 가지 형태 모두 해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움직임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근육의 협응이 순차적으로 되지 않아서 움직임 시에 비정상적인 리듬 또는 힘, 정확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침범 부위를 보시게 되면 되뇌 겉질 강직형이죠. 자, 얘는 보세요. 반신마비형은 이렇게 되뇌 겉질 중에서 안쪽 조금만 나타난 부분이죠. 그리고 양쪽 마비형은요. 팔다리죠. 네. 그리고 팔다리 마비형은요. 몸통까지 다 침범했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이상형은요. 바닥핵 손상인데 어때요? 바닥핵 손상 중에서도 몸 전체가 된 거, 그 다음에 근긴장 이상형 이렇게 나누고요. 실조는 손해입니다. 네. 자, 그래서 SPEC라 해서 얘를 이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얘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보통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팔다리 근긴장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 예, 그랬을 경우는 그렇다면 양쪽이야? 네, 그러면은 이제 강직형 양쪽 뇌성마비로 분류를 하고요. 아니다. 그러면 강직형 한쪽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양다리 쪽의 근긴장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근긴장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변화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운동 이상형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활동 감소가 보이고 근긴장도가 증가되면 근긴장 이상형으로 나누고요. 활동 감소와 근긴장도가 감소됐다. 그러면 무도 느린 비틀림 운동형 내성마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긴장도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실조 동반해? 그러면 실조형이고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은 모르는 거죠. 예,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내성마비 임상 양상을 한번 볼까요? 14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움직임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긴장도가 비정상적이고 균형 잡기가 어렵고 근력 악화와 선택적인 움직임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를 유지하는 전반적인 근육들의 불균형이 보이고 변형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움직임 관련된 손상으로는요. 1차, 2차, 3차 손상 이렇게 나누거든요. 1차는요. 그냥 근긴장도 근력, 균형 능력, 선택적 움직임, 감각적인 문제가 생기더라. 그냥 요 자체뿐이에요.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2차적으로 근육이 이게 뼈가 구축된다거나 변형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3차적으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3차적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 구분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긴장도 이상, 근육 조절의 어려움, 근력 약화, 균형 유지 저하. 그래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충분히 스트레칭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뼈대도 성장 못하면서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축되는 근을 보게 되면은 보통 엎친근 또는 굽힌근, 엄지모음근, 다리 쪽에는요 모음근, 굽힌근, 무릎 굽힌근, 그리고 발바닥 굽힌근들이 이제 구축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는 이제 옆 구분증과 뒷구분증이 나타나게 되고 탈구나 아탈구 이런 엉덩 관절에 탈구나 아탈구가 뭐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넙다리나 정강뼈는 안쪽으로 비틀릴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뒤틀릴 수도 있고요. 또 발목은요. 꿈칫 들린 휜발이 될 수도 있고 곽쪽 들린 휜발이 될 수도 있고 안쪽 휜발 들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강직형으로 한번 증상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3페이지 보시면 강직형 스파스티시티 그 CP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강직형 반신마비 같은 경우는 팔 쪽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동의 각성 상태, 활동, 자세에 따라 다르고요. 감정 상태라든가 통증, 접촉 등에 따라서 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강직이. 그리고 강직이 있는 근육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민첩성이라든가 섬세한 조절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 항진이라든가 간대성 경련이 겉질이니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침범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반신마비, 양쪽마비, 팔다리 마비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아시죠? 네. 요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운동 이상형 뇌성마비, 디스카네틱 세레브랄 팔시는 이제 한 15% 정도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얘네들은요, 움직임이 시작하려고 할 때 원하지 않는 근육들도 함께 움직여서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조음장애,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침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단지 인지는 오히려 스파스틱보다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애들한테 인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능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근긴장 이상형과 무도, 느린 비트니 무동형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는 분류했던 건데 한 번 더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실조예요. 손해조. 그래서 균형과 협응에 문제가 생기고 하이포토니, 저긴장증이 나타나게 되고 거를 보라 그러면 양발이 아주 넓죠. 그리고 협응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근육 운동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동반 증상으로는요, 언어 및 지적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특히 경직형 중에서 팔다리 마비가 있는 아이들한테 지적 장애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발작 및 간질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강직성 내성마비 스파스티시티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지적 장애를 동반할 경우에는 출생 후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빈번합니다. 그리고 간질환 에필립시는요, 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면서 보통 약물로서 많이 하고 또 케톤 식이요법 등을 실시합니다. 삼킴 장애도 일어나게 되죠. 뭐 이렇게 입 쪽으로 근긴장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게 되고 침 흘림과 조음 장애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보통 강직형 팔다리 아동일 경우에 영양 섭취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시각장애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 애들 안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CP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심한 시력 정화가 나타나는 이제 반신마비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쪽 반맹도 나타나게 되고요. 느린 비틀림 운동형 내성마비한 데는 청각장애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시각적 인지 문제가 이게 학습할 때 좀 문제가 생기죠. 시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 이거는 처음에는 좀 조기 발견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잘 발견할 수가 어렵죠. 예. 정서장애도 있죠. 그래서 뭐 과잉행동, 주의 산만, 그다음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좌절한다거나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사회성 자아 존중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 이정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자, 머리 조절은요, 보통 2개월에서 4개월 되면은 다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지는요, 6개월까지. 6개월 되면 이제 머리를 다 조절합니다. 구르기는요. 구르기는 보통 3개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엎드리 이게 회전 동반한 이제 구르기는 이제 6에서 9개월 되면 일어나게 되고 4개월 빠른 애들마다 다르긴 한데 애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되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는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구르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앉기는요. 시팅은 6개월이면은 앉게 됩니다. 팔 없이 지지하는 거는 보통 7에서 7개월 이상 돼야 되고요. 이동은요. 네 발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서야 되잖아요.
이제 기는 것부터 먼저 하잖아요. 이제 기는 거는 6개월. 네 발로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배로 기다가 배밀이 하다가 이제 네 발 기기는 7개월 이상부터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는 거는 이제 돌아다니는 거는 9개월 정도 되면 막 돌아다니거든요. 걷는 거는 12개월. 즉 돌 때 되면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개월 이상인데도 못 걷는다. 그러면은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게 보통 18개월이 기준이더라고요. 예, 요거 마일스톤 묻는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내성마비 평가하는 게, 기능 평가하는 게 바로 GMFM입니다. Gross Motor Function Measure이라 그래서 대동작 기능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88개 항목을 가지고요.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5세 이하에서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잖아요. 88개니까. 그래서 GMFM 66을 사용하면은 많이 사용을 해요.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 이게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예, 다운받아서 여러분도 평가하면 됩니다. 자,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GMFCS라고 해서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제한 없이 걷고 2단계는 걷지만 좀 제한적이고요. 3단계는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4단계는 자가 이동 가능하지만 조금 제한적이죠. 그리고 5단계는 아예 아기가 움직일 수 없어서 이제 이게 휠체어를 타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은 18세까지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몇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동적 이동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이동 척도는요, 내성마비들이 환경과 거리에 따라서 다른 이동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GMFCS는 다 측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람이 5m, 50m, 500m를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기능적인 이동 척도를 더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6단계로 나눠놨는데 1단계는 가장 낮고 6단계일수록 굉장히 이동 능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GMFCS와 FMS를 함께 사용을 해서 얘가 보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3교시 때는요. 중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워둬야 되는 게 1단계에서 5단계 뭐 대근육 그 운동 기능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계 조금 눈으로 봐두세요.